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야기는 말이요. 한 밑바닥 인생 살던 머슴이 비구니 스님에게 베푼 작은 선행 하나로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아주 그냥 가슴 뭉클하고 여운이 긴 그런 사연이랍니다. 자, 그럼 그 머슴 말똥이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도 꽤나 알아주는 부자였지만 인색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김진사 댁에 말똥이라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돌아오는 것은 늘 쉰밥 한 덩이와 구박뿐이었으니 그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에는 세상사에 대한 냉소와 체념만이 가득했답니다. 말똥이는 새벽 별 보고 일어나 밤늦게 별 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야말로 소처럼 일했습니다. 밭 갈고 나무하고 물 깃고 마당 쓸고 김진사 영감과 그 마누라의 온갖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칭찬 한마디 듣기 어려웠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놈의 머슴 새끼 내 쌀 축내는 것도 모자라 일까지 그르쳐 하는 호통과 함께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말똥이의 마음이 어찌 곱게 남아있을 수 있었겠소이까? 처음에는 그도 순박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젊은이였지만 고된 머슴살이와 주인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비뚤어져 갔습니다. 흥! 착하게 살아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쌀 한 톨 더 주기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기를 하나. 이놈의 세상, 결국 힘있고 돈 있는 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더러운 곳이야. 그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독을 품고 냉소적인 말들을 내뱉곤 했지요.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아니 짐승처럼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그런 날이었지요. 말똥이는 김진사댁 광 앞에 쌓아둔 볕단을 옮기는 고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잠시라도 쉬었다가는 김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쉴 수도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색이 아주 남루했지요. 해지고 기운 누더기 가사 한 벌이 전부였고 앙상하게 마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요. 비구니 스님은 말똥이 앞에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 젊은이 보아하니 이 댁 머슴인 듯한데 염치 없지만 쌀 한 줌만 시주해 주실 수 있겠소이까? 며칠을 굶었더니 기력이 하나도 없구려. 마침 그 소리를 들은 김진사 영감이 대청마루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웬 거지 중년이 남의 집 광 앞에서 시끄럽게 구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중년이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다니다니 쯧쯧! 김진사는 비구니 스님을 향해 침까지 퇴뱉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 맑고 깊은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딘지 모를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똥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비구니 스님의 눈빛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흥,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누굴 동정해? 하고 외면했을 테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찡하니 울리는 것을 느꼈지요.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듯한 그런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진사 영감의 매몰찬 호통에도 묘법 비구니는 묵묵히 서서 말똥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구걸도 아닌 그저 깊고 고요한 연못처럼 말똥이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지요. 말똥이는 그런 비구니의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사정 봐줄 처지가 아니지.
괜히 나섰다가 주인 영감한테 매만 더 맞을 게 뻔해 하는 냉소적인 마음과 아이고 저 스님 정말 딱해 보이시는데 저러다 길에서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 쌀 한 줌이야. 내가 조금 덜 먹으면 그만인데? 하는 측은한 마음이 그의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요. 주인의 눈치를 살피던 말똥이는 김진사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아침에 점순내 아주머니가 몰래 챙겨준 딱딱하게 굳은 보리떡 한 개와 함께 오늘 저녁 자신의 끼니로 삼으려 했던 아주 작은 주먹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오늘 밤은 또 굶어야 할 판이었지요. 하지만 말똥이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드린다고 저 스님이 배가 부르시겠나? 괜히 내 배만 더 고프겠지. 그는 주먹밥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구니 스님의 그 맑고 깊은 눈빛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꾸짖음이나 기대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말똥이는 자신의 초라한 마음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말똥이는 순간적인 연민과 함께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이끌림에 못 이겨 품속에서 그 작은 주먹밥을 꺼내 묘법 비구니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김진사가 무서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스님 이거라도 욕이나 하십시오. 변변찮아서 죄송합니다. 그는 여전히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행동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묘법 비구니는 말똥이가 내민 주먹밥을 가만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알 수 없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똥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던지 말똥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말똥이가 건넨 작은 주먹밥을 받아든 묘법 비구니는 그것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잠시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말똥이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 미소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비구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천가했습니다. 이 주먹밥 하나가 지금 내게는 청음보다 더 귀하다네.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네. 그리고는 떠나려는 듯 몸을 돌리다가 문득 다시 말똥이를 돌아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이? 비구니의 눈빛이 순간 깊고 신비로운 빛을 띠었습니다. 자네의 관상을 보니 비록 지금은 남루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으나 그 마음속에는 아주 귀한 복밭이 숨겨져 있구려. 예? 복밭이라니요? 말똥이는 어리둥절하여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네. 비구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오늘 굶주린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네. 그 작은 선행이 바로 자네 마음의 곳간에 첫 번째 복의 씨앗을 뿌린 것이니 머지않아 그곳에 큰 복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를 것이야. 말똥이는 비구니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곳간, 복의 씨앗,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비구니는 말똥이의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명심하게 그 복을 담을 그릇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법이니라. 아무리 많은 복이 쏟아진다 한들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작거나 깨져 있다면 모두 흘러 넘쳐버리고 말 것이야. 늘 마음을 닫고 선행을 쌓아 그 그릇을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네. 그 말을 마친 묘법 비구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홀연히 왔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이라도 꾼 것처럼 말이지요. 말똥이는 한참 동안 비구니가 사라진 길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귓께는 내 마음의 곳간에 복이 차리라는 비구니의 그 신비로운 목소리만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작은 희망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듯 했답니다. 묘법 비구니가 홀연히 사라진 후 말똥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볕단 나르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청마루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몰래 훔쳐보고 있던 김진사 영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아,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김진사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니까짓게 누굴 동정한다고 감히 내 집 귀한 쌀로 만든 주먹밥을 함부로 거지 중년에게 내준단 말이냐? 그 쌀이 다 내 피 같은 재산인 것을 내 놈이 정녕 모른단 말이냐? 말똥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죄송합니다. 허나 저 스님께서 너무나 굶주려 보이셔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시끄럽다. 김진사는 말똥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정녕 빌어먹을 팔자가 되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 놈 먹을 것도 부족한 판에 어디서 가짜는 동정심을 베풀어. 그러다 내 놈도 저 중년처럼 평생 동냥이나 하며 살고 싶으냐. 김진사는 말똥이에게 온갖 욕설과 함께 발길질까지 해댔습니다. 아이고, 저런 인정머리 없는 영감탱이. 자기 집 쌀도 아니고 말똥이 개인의 끼니를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저리 난리를 치다니요.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구먼요. 다시는 내 눈앞에서 그따위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말똥이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감히 주인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나리 하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지요. 김진사는 한참 동안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분이 안 풀린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말똥이는 아픈 몸보다 더 쓰라린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제넘은 짓을 한 게지. 거지 중년 동정할 시간에 내 팔자나 걱정해야 하는 건데. 그는 다시 예전처럼 냉소적이고 체념적인 생각에 빠져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귓께는 여전히 묘법 비구니의 그 신비로운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지요. 내 마음의 곳간에 복이 차리라.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니라. 말똥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곳간이라니, 그릇이라니, 대체 그게 다 무슨 뜻일까?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김진사 영감에게 호된 질책을 받고 난 뒤 말똥이의 마음은 한동안 심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역시 착하게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지. 하며 다시 예전처럼 냉소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법 비구니의 그 맑고 깊은 눈빛과 내 마음의 곳간에 복이 차리라던 그 신비로운 목소리가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똥이에게는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법한 일들에 자신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말똥이가 헛간 구석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가냘픈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아보니 며칠 굶었는지 비쩍 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어미를 잃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예전 같았으면 에잉 귀찮게 하며 발로 툭 쳐서 쫓아버렸을 테지만 그날따라 말똥이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에서 아껴두었던 마른 밥 한 덩이를 꺼내 잘게 부수어 새끼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새끼 고양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진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날은 장작을 패서 지게에 가득 짊어지고 돌아오는데 길가에서 웬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 보따리를 들고 낑낑거리며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척 휙 지나가 버렸지만 말똥이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말똥이의 선한 눈매를 보고는 이내 고맙다며 짐을 맡겼지요. 말똥이는 자신의 지게 짐도 무거웠지만 할머니의 짐까지 번쩍 들어 대신 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굽혔고 말똥이는 별 말씀을요. 하며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기쁨 같은 것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말똥이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그늘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된 머슴살이는 변함없었고 김진사의 구박도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에 싹이 트고 있었던 것이지요. 묘법 비구니가 말했던 마음의 곳간에 아주 작은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비구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남을 돕고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똥이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도 그에게 아주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작은 행운들이었지요. 어느 날 말똥이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호미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것이 아니겠소? 돌멩이인가? 하고 파보니 아이고 세상에,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밭에 묻어두었다가 잊어버린 모양이었지요. 엽전 몇 푼에 불과했지만 말똥이에게는 그야말로 거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혹시 비구니 스님이 말씀하신 복이란 말인가? 말똥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엽전 꾸러미를 주인인 김진색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면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고 낡은 옷 대신 새 옷 한 벌 사 입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욕심이 왜 안 들었겠소이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주인 댁 밭에서 나왔으니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해. 김진사는 말똥이가 가져온 엽전 꾸러미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당연하다는 듯이 냉큼 받아 챙기고는 칭찬 한마디 없이 그래, 수고했다. 어서 가서 일이나 계속하거라. 하고 횡하니 돌아서 버렸습니다. 말똥이는 순간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말똥이가 장작을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은 캄캄해졌고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까지 들려왔지요. 말똥이는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밝은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소? 말똥이는 홀린 듯이 그 반딧불이를 따라갔고 한참 만에 익숙한 마을 어귀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 반딧불이는 마치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말똥이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것 또한 비구니 스님이 말한 복의 한 종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운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으니 말똥이가 엽전을 주워 바치고 또 길 잃었다가 무사히 돌아온 이야기들이 김진사 영감귀에 들어가면서 영감탱이는 또 다른 음흉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놈이 요즘 이상하게 운이 좋아. 혹시 나 몰래 어디서 복이라도 줍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거지 중년이 무슨 요술이라도 부려놓고 간 건가? 김진사는 말똥이의 작은 행운들을 시기하고 의심하며 그를 더욱 감시하고 괴롭힐 궁리를 하기 시작했으니 김진사 영감의 감시와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말똥이가 조금이라도 쉬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작은 행운이라도 얻는 듯하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네 이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썩 일하지 못할까? 스레니야, 내 놈이 요즘 이상하게 운이 좋은데 혹시 내 재산에 손이라도 댄 것이 아니냐 하며 트집을 잡고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똥이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말한 복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인가 싶어 혼란스럽기까지 했지요. 엽전을 주워 바쳤을 때의 그 허탈함, 그리고 반딧불이의 도움으로 길을 찾았을 때 느꼈던 기묘함과 두려움. 그는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똥이가 헛간 구석에서 홀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김진사댁 참모인 점순네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점순네는 평소 겉으로는 억척스럽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정 깊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지요. 그녀는 말똥이의 처지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며 종종 김진사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말똥이야, 또 영감탱이한테 당했느냐? 점순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똥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리 고생만 하는지. 얼마 전에는 웬 스님이 제게 복이 있을 거라 하셨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점순네는 말똥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쯧쯧쯧, 영감탱이 신보는 하늘도 못 말리지. 허나 말똥이야, 너무 상심 말거라.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비구니 스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재물이나 벼슬 같은 것만은 아닌 듯이구나. 그럼 무엇이란 말씀이십니까? 점순네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고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말에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 했다.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어 가꾸어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지. 아마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곳간이니 복을 담을 그릇이니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치가 아니겠느냐? 말똥이는 점순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가 굶주린 스님께 주먹밥을 나누어 주고 길 잃은 고양이를 돌봐주고 힘든 노인을 도운 것, 그것이 바로 네 마음밭에 뿌린 복의 씨앗일 게다. 당장은 그 씨앗이 작고 여려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네가 계속해서 착한 마음으로 선행을 쌓고 네 그릇을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곳간에 차고 넘치는 복이 가득 담길 날이 올 것이야.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행운이나 불행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내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복을 얻는 길일 게다. 점순네의 아주머니의 말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말똥이의 답답했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래, 비구니 스님의 말씀도 그리고 점순네의 아주머니의 말씀도 다 같은 뜻이었구나. 복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말똥이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맑고 단단해지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순네 아주머니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은 말똥이는 예전처럼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김진사의 구박과 감시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것에 크게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더욱 선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인색하고 악독한 김진사 영감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김진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문서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문서는 바로 김진사가 다른 양반과 몰래 거래한 땅 문서였는데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 관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큰 벌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서였지요. 김진사는 아침부터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아, 내 중요한 문서가 어디 갔느냐? 당장 찾아내지 못할까? 그는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닥달했지만 문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양반이 몰래 훔쳐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집안 하인 중에 앙심을 품은 자가 숨긴 것은 아닐까? 온갖 의심과 불안에 휩싸였지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문서를 관에 제출해야 할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초조함에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뱅뱅 맴돌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평소에 그 거만하고 위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모두 영문도 모른 채 김진사의 눈치만 보며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특히 말똥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영감탱이 평소에 그리 악행을 저지르더니 결국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쌤통이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요. 비록 자신을 구박하고 힘들게 한 주인이었지만 그의 절박하고 처절한 모습을 보니 아주 약간의 연민도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김진사는 결국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네, 아주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렸다. 만약 오늘 안으로 그 문서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문서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문서를 찾아내는 자에게는 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주인님들, 그 넓은 기와집에서 종이 한 장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소이까? 하인들은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었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문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하고 있었지요. 김진사 영감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중요한 문서는 해가 저물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김진사는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대청마루에 넋놓고 앉아 있었지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하며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은 평소에 그 거만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말똥이가 조심스럽게 김진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말똥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말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은 또 왜 하는 듯한 귀찮은 표정이었지요. 나리, 소인이 외람된 말씀인 줄은 아오나 혹시 소인이 한번 그 문서를 찾아보아도 되겠습니까? 말똥이의 말에 김진사는 물론이고 옆에 있던 다른 하인들까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나서느냐. 쉰감임심기 건드리지 말고 티티억 물러서지 못할까 하는 핀잔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하지만 말똥이는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날이 비록 소인이 무지렁이 머슴에 불과하오나 가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사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부디 소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김진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기에 말똥이의 말에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저놈이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냐마는 혹시 모르지 않나.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놈이라도 찾아낸다면
내 평생의 은인으로 삼으마. 어디 한번 해보거라. 말똥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김진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구니 스님이 말했던 마음의 곳간과 점순네 아주머니가 말했던 마음밭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세심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서재 안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곳만 살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장 뒤, 병풍 뒤, 궤장 밑바닥, 심지어는 낡은 서책들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손길이 가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감각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 있는 듯 했지요. 혹시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일까요? 한참 동안 서재를 살피던 말똥이의 손길이 문득 서안 아래 깊숙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말똥이의 손길이 멈춘 곳은 바로 김진사가 늘 사용하는 서안 아래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감쪽같이 만들어진 곳이었지요. 말똥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고 세상에 김진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바로 그 땅 문서가 고이 접힌 채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소? 찾았다. 문서를 찾았습니다, 나리. 말똥이는 기쁨에 차소리치려다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 옆에 아주 뜻밖의 물건이 함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두루마리였는데 펼쳐보니 김진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원래 주인이었던 다른 양반을 어떻게 모함하고 협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아 아전에게 얼마의 뇌물을 바쳤는지 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일종의 비밀 장부이자 약점이 될 만한 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말똥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사가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그 땅 문서는 사실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했던 증거물이었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봐 자신이 직접 이곳에 숨겨두었다가 그만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영감탱이가 이런 추악한 짓까지 저질렀단 말인가. 말똥이는 분노와 함께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동안 김진색에 당했던 서름과 구박을 떠올렸고 동시에 자신에게 복을 담을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던 묘법 비구니의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야 할 그릇의 크기를 시험하는 순간이란 말인가? 말똥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땅 문서만 김진색에 가져다 주고 그의 악행은 눈감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 혹은 현실적인 타협과 양심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땅 문서만 돌려준다면 그는 김진사에게 큰 상을 받고 당분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다른 양반의 고통은 외면하는 것이고 김진사의 악행은 계속될 것이 뻔했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밝힌다면 김진사의 노여움을 사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지요. 말똥이는 차가운 서한 아래 쪼그리고 앉아 손에 쥔 2개의 두루마리를 번갈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김진사가 애타게 찾던 땅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추악한 악행이 담긴 비밀 장부였지요. 이 두루마리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똥이에게 주어진 운명의 갈림길이자 그의 양심을 시험하는 저울추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이 땅 문서만 영감에게 가져다 준다면 영감은 분명 내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어쩌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동안의 서름과 배고픔도 다 잊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말똥이의 마음 한구석에서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머슴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말똥이야.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는 저 악독한 김진사와 다를 바 없는 놈이 되는 것이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저 양반의 고통은 어찌할 것이며 김진사의 악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네가 잠시 편하자고 불의를 눈감아 버린다면 비구니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담을 그릇은 영원히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말똥이는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미래와 정의로운 양심 사이에서 그는 밤새도록 갈등하고 번민했지요. 그는 굶주린 비구니에게 주먹밥을 건넸을 때 느꼈던 그 작은 온기, 그리고 점순내 아주머니가 말해주었던 복은 짓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진정한 복이란 단순히 재물이나 편안함이 아닐지도 모른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일지도 모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말똥이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양심이 가리키는 길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말똥이는 2개의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김진사 영감에게로 향했습니다. 밤새 문서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김진사는 말똥이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오, 찾았구나. 내 이놈 드디어 해냈구나. 김진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똥이에게 달려들어 땅 문서부터 빼앗아 들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똥이의 등을 두드렸지요. 장하다, 말똥이야. 네가 내 목숨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하지만 말똥이는 고개를 저으며 품속에서 또 다른 두루마리, 즉 김진사의 악행이 담긴 비밀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날이 여기 또 다른 문서가 있사옵니다. 말똥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리께서 이 땅을 얻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적혀 있는 듯합니다. 김진사는 그 비밀 장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놈. 그건 또 어디서 났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그는 다급하게 장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말똥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는 이 문서를 관에 가져가 모든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말똥이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저지르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그 양반께도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김진사는 분노와 공포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이놈, 내까짓 머슴 새끼가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당장? 저는 나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말똥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단단해서 김진사조차 순간 그 기세에 압도당하는 듯했습니다. 말똥이의 단호한 태도에 김진사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보려 했지만 말똥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똥이는 그 비밀 장부를 가지고 관아로 향했고 김진사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지요. 관아에서는 처음에는 미천한 머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말똥이가 내놓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똥이의 정직하고 용기 있는 태도에 감복한 몇몇 양심 있는 관리들이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진사의 추악한 과거와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뇌물을 써서 부정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해치려 했던 정황까지 밝혀졌지요. 결국 한때 떵떵거리며 살았던 김진사 영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멀고
먼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온 자의 비참한 말로였지요.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땅 문서 역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고요. 김진사가 몰락하자 그동안 그의 밑에서 온갖 서름을 참고 살았던 다른 하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세를 불렀습니다. 꼴 좋다. 저 욕심쟁이 영감. 스레니아 무심치 않으셨구나. 컴포넌트 플레이스멘트. 다 말똥이 덕분이다. 하며 말똥이의 용기를 칭송했지요. 말똥이는 김진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씁쓸함을 느꼈지요.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에 만족했지만 결코 교만해지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몰락하고 귀향을 가게 되면서 말똥이는 자연스럽게 지긋지긋했던 머슴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구박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자유의 몸이 되고 나니 그는 또다시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빈털터리 신세였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똥이에게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의 큰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며 고마워했고 몇몇은 그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똥이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이제 남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묘법 비구니스님이 말씀하셨던 복을 담을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건강한 몸과 정직한 마음, 그리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우선 마을 어귀에 버려져 있던 작은 땅떼기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닌 황무지였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으며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웃에게 얻은 작은 씨앗들을 심었지요. 말똥이가 그렇게 정직한 땀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무렵 아주 뜻밖의 손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몇 해 전 그에게 알쏭달쏭한 예언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던 묘법 스님이었습니다. 비구니스님은 예전과 변함없이 남루한 가사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 깊고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무지를 일구고 있는 말똥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지요. 말똥이 거사, 그동안 평안하셨소? 말똥이는 깜짝 놀라 스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어찌 이곳까지. 제가 스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묘법 비구니는 말똥이를 일으켜 세우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 듣고 보았네. 자네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택하고 스스로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려 애쓰는 모습을 말이네 참으로 장하고 기특하네. 그리고는 품속에서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말똥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래전 속세의 어떤 신자에게 시주받았던 작은 밭되기의 문서와 약간의 종잣돈일세. 나는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아왔기에 이것이 필요 없었으나 언젠가 자네처럼 마음밭을 잘 가꾸는 사람을 만나면 전해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지. 이것은 하늘이 자네에게 내리는 상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 지은 복의 씨앗이니 부디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게나. 말똥이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묘법 비구니는 그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남기고는 다시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진정한 복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그 마음에 곳간이 가득 차면 세상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것이니라. 묘법 스님이 남겨주신 작은 밭되기와 종잣돈은 말똥이에게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손 벌릴 필요 없이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말똥이는 예전에 냉소적이고 체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말씀을 따라 단순히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밭을 가꾼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했지요. 그는 밭을 일구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노인의 밭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거둔 첫 수확물을 가장 먼저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지요. 예전 김진사 댁에서 구박받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밭에서는 신기하게도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잦았지만 말똥이의 밭만큼은 늘 탐스러운 곡식과 채소들이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말똥이 밭에는 무슨 특별한 기운이라도 있나 보다 하고 수군거렸지만 사실 그것은 말똥이의 정성과 땀,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수확한 곡식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거나 혹은 정당한 값에 팔아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사용했지요. 그의 집 문턱은 언제나 낮았고 그의 마음의 곳간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따뜻한 나눔과 감사, 그리고 이웃들과의 정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말똥이의 성실하고 선량한 삶의 태도는 차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여전히 김진사, 댁, 머슴 정도로 여기거나 혹은 운 좋게 땅 좀 얻은 놈 정도로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며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말똥이를 안타깝게 여겨 몰래 도움을 주곤 했던 참모 점순네 아주머니는 그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친동생처럼 그를 아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지요. 말똥이야, 네가 일이 잘 되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역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 법이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제 말똥이를 찾아와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배운 것은 없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있었기에 그의 말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지요. 그는 결코 남을 험담하거나 이간질하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공정하고 이치에 맞게 일을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말똥이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화되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를 마음 부자 말똥이, 진짜 복을 아는 사람 등으로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말똥이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자 말똥이의 삶은 그야말로 상점벽해처럼 달라졌습니다. 그가 정성껏 가꾼 작은 밭에서는 해마다 풍성한 곡식과 채소들이 넘쳐났고 그는 그것을 미천 삼아 조금씩 땅을 넓혀 이제는 제법 번듯한 농사꾼이 되었지요. 그의 집은 예전의 초라한 움막이 아니라 작지만 아늑하고 깨끗한 초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그가 직접 키운 꽃과 나무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바로 그의 마음의 풍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하고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느끼며 작은 수확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도움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고마움을 표하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저 말똥이와 두런두런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 찾아왔지요. 그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방과도 같은 곳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늘 따뜻한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말똥이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묘법 스님이 말씀하셨던 복이란 것이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물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마음의 곳간은 이제 그 어떤 부자의 곳간보다 더 가득 차고 넘쳐 흐르고 있었지요. 말똥이는 그렇게 평생을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삶을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인물로 늙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큰 벼슬을 하거나 천만금을 모은 거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요.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늘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요는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이지요. 이것이 그가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복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비구니를 구해주고 마음의 부자가 된 머슴 말똥이 이야기는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선한 마음과 용기 있는 선택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굶주린 비구니와 마음의 곳간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말로 듣는 사람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말똥이처럼 마음의 곳간 가득 채우시고 나누는 기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